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반등 성공해서 2200선에 턱걸이를 해놨습니다. 시장 여건은 계속 좋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금리 0.5% 올려서 3%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주게 될지에 대한, 예, 굉장히 오늘 의미심장한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 좋은 일도 있고, 시장도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었으니까 장담하는데 추가 금리 인상 못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4.5%를 최상단으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은 좀 자제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정점을 찍고 금리를, 그리고 미국이 지금 속도로 갔을 때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점을 찍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 정점을 찍는다고 해서 시장이 반등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이게 악재가 없다라는 부분, 이게 좀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최소한 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질 거고, 거기서 이제 어느 시점에 돼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 뭐 물론 이런 논의가 되는 게 이제 조금 길 겁니다. 한 2024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3% 기준금리에서 1년 이상 머물면서 이제 2024년이 되면 다양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나는데 왜 했을까? 한국은행이 한 건 아직 고정금리의 비중이 7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금리 인상해도 문제가 없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 보면 2% 초반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 꽤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 정권이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한 부분이 뭐냐면, 그 부동산 규제를, 물론 목적은 그게 아니었겠지만 부동산 규제를 많이 때려박아 가지고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대출이 안 되게 되어 있었고, 15억 이하도 40%밖에 안 되고, 거의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대출을 못 받게 한 건 정말 뭐 의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잘한 일이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사실 이 금리 인상에 큰 동요가 없는 것도 그 규제로 인해서 덜 올랐고, 또 지금 상황에서 어려움이 없는, 물론 어렵지만 도저히 손을 놓지 않아도 될 정도로 버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도치 않은 그런 정책으로 인한 예, 그 충격이 덜한 부분.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주식시장은 조금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공모주들. 공모주들 중에서 그나마 LG에너지 솔루션을 안 내렸으니까 아직까지는 지수에 영향을 덜 줬다라고 보고, 그 외에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찢어가지고 상장한 이런 종목들 반토막 났고, 크래프톤 반토막 났고, 뭐 소카 반토막 났고, 카카오뱅크 반토막 났고, 이 굵직굵직한 상장한 종목들이 반토막이 나면서 사실 이 종목들이 지수 상승에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가 고가에 상장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렸다. 그래서 지수가 좀 밀렸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증시가 사실 이거보다 덜 밀려도 되는데 더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손해를 봤습니다. 시장 전체가 손해를 봤습니다. 누구 때문에? 공모한 기업들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 어느 소수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주식 투자자들이 고르게 분산해서 손실을 본,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다수의 주식 투자자들 돈을 강탈한 셈인데, 이런 게 상장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런 불합리성 때문에 우리 시장에 건강한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서 저평가주들이 즐비하게 있는, 저평가주들은 근데 사도 안 올라가니까 또 못 사는 거고, 고평가주들은 잘 움직이니까 사긴 사는데 따라가다 보면 고점에서 물리게 되고, 이래서 돈 벌 방법이 없다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희망이 있지 않을까. 금리가 정상화됐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다. 그러면 이제 평균 자산 수익률이 3%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기준금리 0.5%일 때 평균 자산 수익률이 0.5%다. 그러면
0.5%도 안 되는 예금 때문에 예금에서 못 버는 돈을 주식이 벌고 부동산이 벌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이제 평균 자산 수익률이 3%인데 경쟁이 붙다 보면 3% 이상의 예금이나 채권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 채권으로 돈이 빨려가다 보면 이 주식하고 부동산이 평균 자산 수익률을 까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자산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자체는 좋은데, 이런 구조 때문에 주식 부동산이 좋지 않을 거고, 이 기준금리가 내리기 시작할 때 이제 비로소 랠리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횡보 흐름이고, 횡보 흐름에 거품이 빠지고 저평가주들이 조금씩 회복하면서, 그러면 저평가주들은 이 지수가 옆으로 기고 올라간다 했을 때 저평가주들은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수 오를 때 따라오를 거고, 고평가주들은 지수가 옆으로 길 때 내렸다가 지수 오를 때 겨우 이렇게 회복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명백합니다. 뭐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치 투자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예. 그리고 지금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것은 유동성이 부족하고 이자가 높아질수록 매우 부정적인 일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적어도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개별 종목으로 가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4공장 완공이 됐습니다. 그 생산 능력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1위 생산 능력을 지닌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지닌 업체가 됐고, 이게 이제 10년 만에 됐고 부지를 다 썼습니다. 1, 2, 3, 4 공장을 쓰면서 이 부지를 다 썼으니까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또 증설을 계속해 나가겠다. 결국 그 의약품에서 TSMC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건데, 방향은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게 뭐냐면 수익이 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익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매출도 늘어나고, 실제로 이제 4공장까지 완성되면 매출이 4조 원대로 늘어날 거고, 5, 6, 7, 8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향후에는 이제 매출 10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의약품 위탁 생산의 영업이익률이 25%에서 30% 수준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되니까 향후에는 한 40% 정도의 영업이익률, 지금 TSMC하고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이 될 것이다. 그럼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4조 원이면 적정 주가가 40조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58조니까. 그래도 의약품 업종이 보통 프리미엄 이 경기를 안 타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했을 때 최대 한 80조까지 기대할 수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0조가 되려면 현 시점에서 약 30% 정도 상승하는,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주가가 적정한 상태가 될 것이다. 아주 먼 미래지만. 예, 그러면 뭐 저 같은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없지만 저는 싼 종목만 좋아하니까, 그래도 이제 의약품 업종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예,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실체가 따라오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 될 것이다. 예, 이런 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마트가 반등을 했는데, 뭐 바닥에서 이 정도 반등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바닥을 쳤나 이런 인식이 될 겁니다. 자, 바닥을 쳤다는 관점에서 보면 뭐 이게 오른다 내린다, 우리가 물론 그런 게 가장 궁금하고, 그런 걸 또 맞추게 되면 또 저도 좋은 이 반응을 얻고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사실 그게 뭐 의미가 없는 거라서,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오를 거다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럼 왜냐고 했을 때 하락하다가 멈추면서 이제 반전을 했습니다. 이 거래량이 안 붙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내리던 종목이 멈췄다라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은 꽃잎의 개수라든지 이 아모나이트의 무늬라든지 이런 것처럼 자연의 법칙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높은 데서 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운딩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떨어지다 멈췄다, 바운딩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뭐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제 이마트가 반등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반등을 전개하고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중 바닥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흐름을 전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마트 주가 하락의 원인을 또 찾아보면 결국은 이제 그 쿠팡에 이마트가 밀릴 것이다라는 인식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공모주들이 차례로 박살나고 있으니까
스타벅스 코리아 상장해 가지고 투자금 회수한다는 부분이 조금 차질을 빚지 않을까 등등. 예, 요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가 겹치면서 하락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는 시장보다 먼저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기세 좋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어떤 주가 상승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받다가 다른 우려 때문에 꺾인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처럼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고 이 기업들이 D램을 그래도 3등분 해가지고 시장 경쟁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입니다. 정립이 돼서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는 이 D램 사업을 바탕으로 낸드에서 이제 치킨 게임을 할 것인데 낸드에는 이제 중국의 YMTC도 있고 그리고 샌디스크가 있고 웨스턴 아이고, 웨스턴 디지털이 있고 네. 요 업체 그리고 도시바의 자회사 키옥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쟁 업체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개 업체가 경쟁하는 D램 시장이 정립된 것과 일곱 개 업체가 앞으로 피 터지게 싸울 거다라고 봤을 때 실탄 마련한 키옥시아가 그나마 조금 오래 버틸 거고 중국 정부 등에 업은 YMTC가 좀 버틸 거고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은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D램에서 아니 낸드에서 자 1차로 얘네들이 무너지고 얘네들은 저 삼성 마이크론 SK 하이닉스는 D램 때문에 이익이 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해를 보더라도 아주 치명적으로 크게 손해만 보지 않으면 괜찮을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할 거고 키옥시아도 이쯤 되면 이제 끝날 겁니다. 자금력이. 근데 삼성 마이크론 SK 하이닉스는 그때 가도 이제 낸드 사업을 유지를 할 것이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시 이 세 개 업체 위주로 재편이 될 것이다. 낸드 시장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걸 반영해서 지금 더 나빠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른 종목 중에서 제놀루션 하락하다가 이제 멈췄다. 반등한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제놀루션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해도 한계가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12,000원대 중반까지 열려 있는 상태고 이 반등 이후에 다시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9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제놀루션의 시가총액은 950 아니 순자산은 953억으로 제놀루션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이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고 이 회사가 주주하는 정책에 인색하지 않고 더 비싼 가격에 자사주를 샀었고 이런 걸 고려하면 뭐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 나가면서 주주하는 정책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제너레이션도 이제 지금보다 앞으로가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당하고, 근데 이제 제가 쭉 지켜봤을 때, 이 주식시장에서 당하는 분들, 당하지 않는 분들, 분류를 하자면, 결국은 이제 망각, 하나솔루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각을 하느냐 마느냐의 소리, 아니,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실수 한 번으로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같은 실수를 계속하다가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인데 어, 결국은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어떤 지능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말고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지능은 제가 느끼기로는 대부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지능이 대부분 좋은데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항 속에 물고기를 생각하면 이 물고기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 비록 같은 세상이고 같은 어항 속에 있는데 물고기는 망각을 하면서 물고기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한 바퀴 돌면.
요게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아니니까 주식시장에서 한번 제대로 혼쭐이 나고 얻어 터지면 한 바퀴를 도는 거, 이거를 이제 망각하지 않고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돌면 까먹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오른다고 따라 붙었다가 개 박살이 나고. 근데 이 개라는 건 이제 강조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올라가는 종목 보고 또 따라 들어갑니다. 그 물고기처럼 이분들은 주식시장이 매일 새롭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번 경우는 앞의 경우랑 틀릴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주식시장이 매우 단순하고 과거가 잘 반복이 되고, 예, 그렇게 매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종목은 사실 색안경 끼고 보셔도 됩니다. 아, 또 고점에서 잡게 유도해서 털고 나가려는 모양이네. 이걸 한번 당하고 알게 되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종목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훨씬 더 위험에서 벗어나고 단단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좋은 시장 만나면 돈을 벌게 되는, 예,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 임할 때는 항상 잊어먹지 말자라는 거. 예, 그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99억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고, 뭐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건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이 작은 종목들 예전부터 쭉 연구를 해왔고, 거기에서 이제 거래량의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거래량을 어떤 인위적인 쪽에서 만들었다.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다. 이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거는 뭐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고, 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돌아서는 자리에서 뭐 하나, 예를 들면 이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보면 21선이 이제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그냥 예시입니다. 21선이 방향을 잡고 정배열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맞았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그 매수로 인해서 VI가 발생을 하고, 이 VI가 발생하면 또 VI 보고 들어오는 개인이 있고, 예, 그리고 거기서 10% 넘어가면 또 10% 이상 오른 종목 보고 들어오는 개인이 있고, 이게 뭐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비율로 보면 이게 한 90 정도 되고 이게 10 정도 됩니다. 거의 인위적인 게 많은데, 예, 그래서 이 엑스큐어가 올라갈 때 이 거래량이 인위적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분명한 건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고 그 거래량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거래량이 생긴 이 자리 위에서 뭔가, 예,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엑스큐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 시총 300억이 안 됩니다. 시총 300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방향을 돌리고 있고, 그러면 지금 구조로는 6천원까지는 쉽게 가는 구조인데 매물이 없으니까 6천원 가더라도 시가총액이 450억밖에 안 되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거래량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적극적으로 권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거래량 터진 거나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와도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나, 이런 걸 감안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작은 종목들 한번 싹 훑어보면, 캐스텍 코리아, 예, 다시 시총 한 300억 정도 됐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이런 거래량이 생겼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거래량 다음에 더 많은 거래량이 있으면 단기로 털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후속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배워볼 게, 요 장대 양봉 있을 때 반등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상단에서 거래가 많고 시작점에서 많고, 그리고 중간에서 어떤 지지력, 그리고 3분의 1 자리에서 지지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중간 자리가 이쯤 됩니다. 중간에서 반등이 나왔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의 중앙은 좋은 지지선이 된다. 예, 그리고 3분의 1 자리도 지지선이 되는데 보통 장중에 말아 올리면 사실 캔들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예, 그리고 요 자리, 상단 자리, 하단 자리가
또 좋은 지지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캐스트 코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 300억 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작은 종목이고, 그 작은 종목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투자자가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버티면 회사 쪽에서도 버틸 만한 어떤 일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적어도 뭐 본업에서 적자를 보지 않고 흑자를 전환한다든지. 근데 뭐 상장 프리미엄만 따져도 200억이니까 이렇게 작은 종목들이 본업에서 흑자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시총 작고 뭐 망하기가 좀 힘든 이런 구조의 종목들은 앞으로 좋아지느냐를 따져보고 좋아질 때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HK. HK도 지금 31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얘는 공교롭게도 지금 급락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저점 깨고 쫙 미끄러지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흑자를 보고 있고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보율도 훌륭하고, 이런 회사가 만약에 이런 급락이 나왔다.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엑스큐어를 볼 때도. 엑스큐어 같은 경우도 시총이 뭐 한때는 거의 뭐 100억까지 떨어졌, 100억대 중반, 예, 중후반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떨어졌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뭐 시총이 다소 높지만 풍강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저점을 지금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갔을 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재무 구조가 훌륭하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그런데 시총이 300억, 200억대다. 이거 그냥 뭐 샀다 사놓고 보면 뭐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더 내려갈 수 없는, 마치 땅을 파다 보면 안반층에 도달한 것처럼 거기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강 M&T. 상강 M&T가 이제 상승했다가 죽어서 상승 시작한 자리 근처까지 왔습니다. 상승 시작 전까지 오면 이제 한번 공략을 할 만한데, 일단 돌아가는 상황은 내부의 분위기 좋고 수주해 놓은 거는 환차익 때문에 채산성이 더 개선이 되고, 그리고 SK에서 20명 이상 임원이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 그래서 20명 이상의 임원들이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회사가 굉장히 괜찮고 자기들이 할 일이 없더라. 그래서 분위기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이제 들은 얘기라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상강 M&T가 지금 수주한 거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 환율로 인한 실적 개선이나, 그리고 SK가 돈을 넣으면서 이제 재무 구조가 대폭 개선이 된 부분, 그리고 50만 평 규모의 이제 추가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 등등 살펴봤을 때, 뭐 나중에 안 오르면 버틴다, 물려서 그냥 기다리다 보면 회복되겠지,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18,000원대 오면 단기 관점에서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두시고, 그리고 그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지금 이제 영국의 연기금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미국도 일부 그런 위험성 높은 상품에 투자를 했다. 근데 한국은 금융으로 후진국이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해서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권주들은 고배당주, 금융 쪽에서 그 고배당주면 증권주가 있는데, 증권주들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채권 평가 손실로 큰 손해를 봤을 것이다. 이익이 많이 깎였을 것이다. 근데 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 환경에서 수익이 다소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괜찮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고, 나중에 배당도 많이 해줄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동성 하단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단에서 매도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배당 수익과 배당 프로그램 관련된 매수입, 그리고 그 금리를 유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옆으로 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천신만고 끝에 거치고 나서 좋아지게 된다면, 그 간의 고통을 모두 보상받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한 몇 안 되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신라제는 다행스럽게 주주들한테는 다행스럽게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는데 이거를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신라젠 팩400 사기다. 예, 요걸로 뭐 할 수가 없다. 예, 그건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거래 재개가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뭐 한동안은 또 물론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시작할 겁니다. 이게 12,1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2,447억인데 신라젠의 적정 주가라고 한다면, 예, 적정 주가는 한 800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예, 다 까먹을 거라서, 시간 매 분기에 뭐 50억에서 100억 정도 적자를 내니까 그것도 뭐 오래치 안에 다 까먹을 거기 때문에 투자 매력은 전혀 없다. 싸다는 게 의미가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상장 폐지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나은 결과인 것 같아서 다행이고, 예, 부디 이제 손실을 일부 잘 만회를 하셔가지고 나머지 분야에서, 나머지 다른 종목에서 만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제가 하나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 영신금속. 영신금속은 지금 이제 작은 종목들 중에서 영신금속도 이제 작은 종목인데 그나마 잘 버팁니다. 예, 흑자가 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 XQ가 미래를 대비해서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뭐 HK가 투자를 했느냐? 풍강이 투자를 했느냐? 아무도 없는데 어쨌든 영신금속은 이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이익이 나고 있고 재무적으로 버틸만 하고, 이런 구조에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증설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가는 시점이 오고, 그리고 어떤 좋은 또 이 열심히 하다 보면 경쟁업체가 망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또 사업을 받아가지고, 예, 납품, 그러니까 고객사에 기여를 할 수 있다든지 등등, 예, 이런 부분에서 영신금속의 잠재력이 굉장히 좋다. 제가 사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은 이유가 주가가 오를까 봐. 뭐 지금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안 오르는 게 나올 것 같고, 뭐 시장 다 내리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정리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야 되는 시기가 올 거고, 보통은 이제 그 증설을 하거나 할 때 증설이 완공이 되면, 보통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다양한, 다양한 또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영신금속보다 가치 대비 주가가 더 낮은 종목이 있을 것이고, 뭐 경쟁이 더 완화된 데도 있을 것이고, 자동화도 더 잘 된 데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작은 종목이 잘 꾸린 게 없다. 그리고 뭐 제가 기분 좋은 이유가 또 뭔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보고 마칠 텐데, 그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 기세가 좋다면 밀렸습니다. 지금 중심선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이 넘지 못하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으면 나쁘다, 위쪽에 있으면 좋다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10조 8천억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내던 영업이익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창 전성기 때 비하면 훨씬 더 감액이 됐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반등의 에너지가 약하고, 요 갭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일부 침범도 당하고 언제든지 밀려서 또 갭을 채워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저점을 논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 단기 하락 추세를 극복한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해도 늦지 않고, 그 전에 이제 계속 생각하시다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도 약세, 낸드는 치킨 게임 때문에 당분간 이익이 나기 어려울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6조 원, 7조 원대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도 이제 지금 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실적이나 자산 가치로 보면 이제 유지는 할 수 있는데, 코스피 전체가 최대로 저평가된 게 이제 일시적으로라도 0.8 정도입니다. PBR 기준. 그럼 삼성전자도 이제 한 20% 정도 더 시장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의 저점은 한 44,000원 정도 될 것이다.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근데 만약에 정말 나쁜 건 다 겹쳐서 떨어지더라도 44,000원이 한계니까 위로 올라가면 뭐 TSMC가 혹시라도 중국이 대만 침공해 주면 TSMC가 날아가니까 그땐 상한가 한 5방 정도 가지 않을까. 뭐 요런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이제 주가가 쉽게 안 내려갈 거고, 그리고 오너가 주가에 대해서 관리하라고 또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44,000원을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또 올라가는 것도 힘겨워하고 개인 투자자들 비중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탄력이 없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상태로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